첫 시간에 같이 볼 얘기는 지속가능 경영 전략과 기업 사례 연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지. 어떤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야? 기왕 기업을 만들 거면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죠? 어떤 기업이 과연 위대한 기업일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어떤 회사가 나쁜 회사인가를 보면 되지. 배드 컴퍼니. 어떤 회사가 나빠? 회사 내부적으로 볼 때 한번 이야기해 볼까? 나쁜 회사란 어떤 나쁠 것 같아? 수익이 안 나는 회사. 그렇지. 수익이 안 나면 나쁘다. 또 경영이 투명하지 않은. 경영이 투명하지 않다. 그래. 투명성이 없어. 또 직원 복지가 안 좋아. 복지가 안 좋아. 또 직원들이 게을러. 직원들이 게으르면은 회사가 나쁜 거야?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직원이 게을러. 그러면 이제 나쁜 회사지. 또 효율성이 안 좋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효율성이 나쁘고서 수익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우니까. 또 월급을 안 줘. 오, 너 완전히 최악이네. 월급을 안 줘. 또 정경유착이 이거. 정경유착이 일어나는 나쁘다. 오케이. 정경유착. 오케이. 정경유착이 있으면 나쁜 회사다. 또 불량식품. 야, 그래. 그 다음 또 불량식품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것만 먹여야 돼. 또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가.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나쁜 회사다. 좋아. 트렌드. 또 다른 기업에게 피해. 다른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피해. 또 노조 활동이 많으면서. 노조가 많으면 이 상당히 좀 위험하긴 하지만 노조 활동이 너무 심하면 나쁜 회사다. 또 환경 파괴를 하면 나쁜 회사지. 좋아. 환경 파괴를 하면 나쁜 회사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그 비경제를 만드니까 환경이 또 나쁜 회사 너무 많네. 하나만 더 하자. 사회적으로 공헌도가 낮은. 공헌도가 사회 공헌도 아까 대충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튼 뭐 적자. 사회 공헌도가 없다. 이러면 나쁜 회사다. 그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보면 우리가 나쁜 회사는 굉장히 잘 골라내고 있네. 똑똑해. 어떤 회사가 안 좋은 회사인가? 이런 회사는 다니고 싶지도 않아. 뭐 지금 월급도 안 주고 말이야. 수익도 안 나고 이런 회사 싫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지. 배드를 했으니까 굿으로 넘어가는 거야.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반대면 되지 뭐. 수익 많이 나. 경영 투명해. 복지 좋아. 직원들이 부지런해. 효율성 높아. 월급 차곡차곡 줘. 정경유착 없고 트렌드 잘 읽고 환경에 파괴 안 해. 그럼 굉장히 좋은 회사죠. 뭐 동의해? 오케이. 그럼 다시 하나 고민해 보자. 어떤 회사가 좋은이 아니고 위대한 회사일까? 쉽지? 수익 엄청나. 경영 무지 투명해. 막. 옷도 전부 이제 투명 옷만 입거든. 비닐만 입고 다녀. 경영자가. 복지 너무너무 좋아. 복지 때문에 망한 회사가 제너럴 모터스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에서 비아그라를 복지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막 받아가는 거야. 굉장히 좋은 위대한 회사가 됐나? 직원들이 엄청 부지런해. 막 집에 안 가. 효율성 극치야. 월급 뭐 다 퍼주고 회사 돈 하나도 없어. 이러면 위대한 회사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과연 좋은 회사란 게 어떤 회사냐? 위대한 게 어떤 회사냐? 나쁜 회사와 좋은 회사를 구별하듯이 좋은 회사와 위대한 회사를 구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좋으냐, 위대하냐를 구별할 때 좋은 것은 사실 누적되는 만족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라는 것 때문에 큰 것, 거대하고 위대한 것의 적이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고 위대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지 나쁘다 좋다의 반대말이라든가 아니면 양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함의 규칙을 따르게 되면 힘의 낭비가 없어져 오히려 홀가분해집니다. 자,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지, 더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지, 더 수익을 많이 내야지 이런 데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의 낭비가 없어져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삶은 의미를 지니게 되지요. 위대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요, tranquility.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해. 조용하면서도 자기 일을 다 해내요. 그러면서 마침내 here, satisfaction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왕 세상을 산다면 멋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쁜 기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기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위대한 기업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자. 여기 우리 10개, 12개의 항목들을 얘기했지만 어떤 회사가 위대한 기업일까? 다시 수익성이 아주 높은 회사, 복지가 아주 좋은 회사, 직원이 너무너무 부지런한 회사 이런 기준으로서 우리가 위대한 기업의 속성을 잡을 수는 없다는 거야. 위대한 기업의 속성에 대해서는 짐 콜린스는 4가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과가 좋아야 된다. 퍼포먼스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성과가 좋아야 돼. 두 번째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명성이지. reputation. 아, 저놈 돈은 많이 벌었는데 진짜 나쁜 놈이거든. 노토리어스한 거를 명성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명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아까 월급을 너무 많이 주면 좋은 회사일까? 월급 엄청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망해. 그런 회사는 위대한 회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위대한 기업의 속성으로서의 성과, 영향력, 명성, 지속성은 어떤 것이냐? 성과는 위대한 기업은 경영에 무리가 없도록 효율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아까 효율성 이야기했죠? 굉장히 멋진 말이야. 돈을 버는데 진짜 열심히 해서 쥐꼬리만큼 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경영에 무리가 없도록 항상 효율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수익 강조하고 있죠. 기업은 사실은 돈 못 벌면은 꽝이에요. 맨날 적재 내면서 우리는 위대한 회사에 그거 전부 거짓말이야. 회사는 적정한 이익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영향력이죠. 영향력. 위대한 기업은 업계 발전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가져요. 그래서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자리를 담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회사를 위대한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은 데다가 숟가락 걸쳐서 가면서 수익을 낸다고 해서 우리는 위대한 회사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창조와 혁신이 왜 위대함의 조건인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영향력. 세상을 바꿔낼 수 있을 때. 그래서 주도적인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기업을 만들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는 뭘 먼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earning. 수익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수익이다. 천만에 그렇게 해서 돈 버는 회사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위대한 회사들은 첫 번째 생각하는 건 필로소피야. 내가 이 사업을 왜 하지?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야? 이 사업에서 얻고 싶은 게 뭐야? 이거를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라는 것은 그래서 나의 이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도메인, 시장을 잡는 게, 내 영역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영역 속에서 헤게모니를 지어야 돼요. 헤게모니가 뭐야? 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의미하지. 그리고 그 영향력을 지게 되면 레퓨테이션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 돈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앞에 내용은 하나도 없이 돈만 따라가니까 잡상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는 철학이 돈 버는 거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위대함의 시작은 영향력이고 바로 내가 사업을 왜 하는가라는 철학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스타벅스 커피의 사례가 우리 스토리 경영학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보면 스타벅스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야. 왜 이렇게 비쌀까? 이유가 그거죠. 과거에 커피를 그냥 팔 때 이 커피를 우리 봉지 커피처럼 이렇게 노란 커피를 만들어서 팔 때 부가가치가 달라지죠? 10배가 됐단 말이야. 100원에서 이제 10원에서 100원이 됐어. 여기다 서비스를 붙여주면 어때요? 커피를 이렇게 타가지고 갖다 주면 5,000원이 되지. 근데 여기다가 체험, 자신의 문화를 포함해 주게 되면 전혀 다른 부가가치의 시작들이 오는 거죠. 값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죠? 우리 그냥 쌀을 팔 때하고 이걸 햇반을 만들어 팔 때하고 여기다가 뭐를 그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식당에서 팔 때하고 값이 다르죠? 근데 앞에다가 어떻게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 공연을 한번 보여줘. 이땐 값이 전혀 다르지. 문화가 결합되면서 달라지는 세상들이 온다. 그러면은 스타벅스는 실질적으로 뭘 한 거냐면 제품 하나가 혁신을 이뤄 성공을 거두면서 해당 제품 카테고리 전체를 프리미엄급으로 격상시켰어요. 어떤 거냐면 스타벅스가 나오기 이전에 커피 시장에서는 고급 프리미엄 커피가 5%도 차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죠? 근데 스타벅스가 나오자마자 97년에는 반 정도의 커피 시장이 고급 시장으로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시장 자체를 바꾼 거지. 시장 자체를. 그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의 수입량이라든가 아니면 커피의 그 물동량들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커피 시장에서의 이제 그 변화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효과라는 것은 하나의 고급 시장을 만들어내는 업계의 영향력을 만들어낸 그런 효과입니다. 멋져요. 스타벅스에서 이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즉 커피라는 품목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커피는 무려 1000년이 넘은 식품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을 진부하고 지겨우며 너무도 평범한 상품인 기존의 커피를 풍미로운 고급 커피로 바꾸고 로맨스와 서로의 정서적 공감을 나누며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만든다. 이러면서 커피라는 시장이 과거에 그냥 잠 깨는 약 정도로 먹던 커피가 지금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화의 상품으로, 문화의 공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뭐다? 스타벅스 이펙트라는 거야. 재발견이죠. 커피는 1000년이 있었지만 스타벅스가 커피를 재정의하고 재발견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돈은 기존 시장에서 더 많이 벌거든?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스타벅스 효과죠. 남자들의 바지가 짧아진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챕터에 여러분 스토리 경영학 보시면 나오는데 70년대의 스니커즈.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보다 이제 한 5년 정도 먼저 다녔잖아, 그지? 고등학교를 5년 정도 먼저 다닐 때 검정 단화라고 있었어. 고무신은 알아요? 고무신 조선 나이키. 고무신 보면 옆에 나이키 마크 이렇게 있잖아. 스워시 마크. 그거 다음에 검정 단화를 신는데 검정 단화는 축구화 중에서 가장 비싼 축구화가 뭐냐면 가장 비싼 축구화일수록 발하고 가죽의 사이 그리고 공과의 사이가 전혀 없는 축구화가 비쌉니다. 피파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구화 규정은 딱 하나야. 맨발은 안 돼. 맨발로 차면 제일 좋거든. 그지? 물론 발을 다치긴 하지만 뭐 가마 차든 휘어 차든 그 가죽을 만날 때 훨씬 더 많은 스핀 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뭐를 우리 그때 신었던 스니커즈들은 어떠냐면 바닥이 이제 얇은 고무창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사실 그 지구의 울퉁불퉁함을 발끝으로 다 느끼면서 다녔다고. 그런 이제 고급 제품들이었지. 여기 한 $20 할 때 지금 $150 정도의 나이키 운동화들이 만들어지죠. 이때 우리가 교복 자율화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입던 교복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옛날에 일본에서 입던 왜 이렇게 플라스틱 칼라를 넣은 새까만 교복 입잖아. 그걸 입고 다녔거든. 참 내가 세대가 달라진다.
여러분도 교복 입었지?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세대야. 그러다가 이제 교복이 자율화되면서 이제 민간복을 입고 다닌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옷에 신경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지. 바지들이 다 짧아져. 왜냐하면 나이키 신은 거 자랑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스니커즈를 팔 때하고 이런 고급 운동화를 팔 때하고 부가가치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나이키가 새로운 시장들을 창출해냅니다. 이건 역시 스타벅스의 새로운 사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영향력. 자신이 나타남으로써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애플이 왜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느냐? 이유는 하나지. 세상에 전혀 없던 스마트폰이라는 영역을 창조해낸 거잖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존중하는 거야. 세 번째로 위대한 기업은 명성을 가져요. 명성. 특히 명성은 역할 모델이 됨으로써 업계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거지. 사람이 살 때 보면은요, 명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은 기를 먹고 살아요. 기를 어떻게 먹느냐? 하늘의 기운은 먹는 거는 이제 얼굴에 다 들어있잖아, 그지? 하늘의 기운은 코로 먹습니다. 코로 먹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지기들은 여러분 물과 아니면 음식은 입으로 먹지. 사실 여기가 코가 하늘이고 입이 땅이야. 요 사이에 있는 걸 뭐라 그래? 인중이라 그런 거야. 그게 천지인이 모여있지 여기다가. 근데 사람이 사람의 기운을 먹는 건 어디로 먹느냐면 귀로 먹죠. 좋은 이야기, 좋은 소리, 인기가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다. 그게 뭘까? 인기거든. 그래서 사람이 살 때는 천기와 지기와 인기가 같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도 명성은 그 인기에 관계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명성을 가진 회사하고 굉장히 나쁜 짓을 하면서 요거도 먹는 회사하고 살면서도 존경받는 기업으로 어떤 기업이 선정될까? 당연히 명성이 높은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위대함의 속성의 세 번째는 명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지속성이지. 지속성. 위대한 기업은 수십 년 넘게 건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몇 년 정도 되면 회사가 지속력이 있다고 이야기할까? 30년. 30년 정도 되면 회사가 괜찮게 성장했네, 살아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대충 뭐 찍어도 돼. 틀려도 뭐 10년? 야, 10년 정도 돼서 위대하긴 좀 그렇지 않냐? 50년. 50년. 50년이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죽을 때까지 일하면 50년 정도 되니까 50년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그 아들이 말아 먹으면 그렇네. 50년. 위대한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뜻을 이어서 얼마 정도? 100년을 이야기합니다. Built to Last에서는 100년이라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100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속성의 기준은 10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함이 100년 이상 유지되는 기업을 우리는 지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를 고민해보죠. 또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어느 만큼의 성과를 낼까? 어느 만큼의 사회에 영향력을 낼까? 영향을 보일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을까? 나의 이 명성은 얼만큼 지속될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추구하는 인생은 대학생이지만 대학교 졸업 후에 내가 어디를 취직할까가 아니고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살 수 있을까? 60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이름을 얻었을까를 고민하면 아주 빠른 길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졸업하고서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긴 시간 동안에 내 목표를 차곡차곡 이뤄낼 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과의 영향력, 명성, 지속성을 제대로 가질 때 위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우리는 위대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두 번째, 위대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일까를 Built to Last라는 책에서 한번 정해보죠. 요 특징이 첫 번째는 뭐냐면 눈과 귀가 커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유아기의 특징이야. 코가 작고 눈, 귀가 크면 뭐 굉장히 큐트해 보이지. 그럼 성체가 자기를 적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다고.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몸에 곡선이, 직선이 없어. 전부 곡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로 하여금, 애기들로 하여금 편안한 느낌이 들게 해줍니다. 근데 그보다 큰 특징은 머리가 몸의 반이지. 역시 유아기의 특징을 반영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발이 커. 손은 장갑을 꼈다 치자. 발은 왜 클까? 그렇지. 신발이 큰 거야. 발이 큰 게 아니야. 그럼 왜 신발은 왜 클까? 발이 커서? 발이 실제로는 크지 않아요. 근데 왜 큰 신발을 신겼을까? 그럼. 응? 발가락 그리기 힘들어서. 또 창의적인 대답이. 아이가 어린 신발을 신는. 그렇지. 이게 뭐냐면 어린이에게 가장 큰 욕망이 있는 게 성장 욕망이에요. 집에 야 아빠 왔다 이러는데 애가 신장에서 자기 신발 꺼내서 꼬깃꼬깃 신고 나와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는 집은 집안이 문제 있는 집안이다. 애는 어떻게 아빠 왔다 그러면 문 앞에 놓여 있는 엄마 신발 신고 터덕터덕 뛰어나오는 거거든. 그 뭐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빨리 신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빨리 성장해서 엄마처럼 성장해서 아빠처럼 성장해서 손님을 맞이하고 싶다. 아빠를 맞이하고 싶다는 이 성장 욕구가 있다고. 그런 성장 욕구들이 이 거대한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도 굉장히 많은 생각과 굉장히 많은 철학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리포트 하나 낼 때도 대충 내잖아. 그러면 안 돼. 자기가 만들어내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자기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야지, 그지? 그래서 이게 미키마우스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그림이 놀랍게도 피카소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도 역시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피카소는 이런 그림만 그린 줄 알지. 근데 피카소가 어렸을 때는 이런 그림을 그려요. 젊었을 때는. 이 잘 안 보이지만 섬세한 면사포 하나하나를 그려낼 정도로 숙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1895년에 1938년에 만든 그림들입니다. 이런 숙련의 극치에서 손가락을 그려내는 그 비둘기 발을 그려내는 숙련의 극치에서만 이런 혁신이 나오는 거지. 눈이 바뀔 때. 다시 보면 미키마우스는 딱 2등신이죠. 2등신. 2등신이라도 이렇게 귀엽죠. 좀 미안하긴 한데 송혜교는 몇 등신? 6등신도 이렇게 이뻐요. 8등신은 환상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미키마우스가 자리 잡고 있죠.